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하고 있는 김명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이 중장년층에서 어깨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깨 아프신 분들이 요새 많은데 '내 어깨가 인제 대체 왜 아플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제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죠. 저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3 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070 년에는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65세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제 어깨 통증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에서 20% 이상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22 년도에 뭐 거의 242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어깨 이런 통증을 통해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신 건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뭐 최근에는 이게 인제 일본말이어서 오십견이라고 하진 않고 저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든지 다른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회전근개 힘줄 파열, 그리고 석회성 힘줄염,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보시는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체 중장년층에서 이렇게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보면 동결견, 저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보시면 50 대, 60 대, 70대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동결견. 그리고 석회성 힘줄염의 경우에도 보시면 50 대, 60 대, 40대 이렇게 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장년층의 이런 환자분들이 이러한 질환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파열도 굉장히 많죠. 주변에 아마 환자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50 대에서 60 대, 70 대로 가면서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제 어깨 통증에 쪼끔 인제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요새는 인터넷이 원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들이 물론 좋은 정보들도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맞지 않는 정보들도 여러 가지가 보고되고 있어서 적절하게 내 어깨가 왜 아픈지 인제 알고 싶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선별이 어렵다는 이런 제한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어깨 아픔은 다 오십견이야." 근데 사실 오십견 환자분, 옛날 말로 오십견, 최근에 인제 동결견이라고 불리는 이런 환자분들도 많지만 다른 질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중장년층에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어깨가 왜 아픈지 알려면 어깨 질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인제 질환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착성 관절낭염, 옛날 말로 오십견, 요새 말로는 인제 동결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과,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석회로 인해서 건염이 생기는 이러한 질환,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 이 세 가지가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50대 이후에 이런 중장년층의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이 질환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보시면, 인제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화면이 관절 안에를 저희가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인데 사실 모두 하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빨갛게 염증이 인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관절낭이 이렇게 비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동결견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에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생각보다 지낼 만한데 밤에 누우려고 그랬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러한 통증과 함께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괜찮은 어깨고 왼쪽이 인제 동결견이 이완된 환자분인데 관절 각도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통과 그리고 관절 운동 제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결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 환자는 이제 만세가 안 되는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만세는 다 되는데 50견 아닌데.'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병원에 오시는데 이 50 견 옛날 말로 50견 동결견이라는 것은 단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깨가 굳는 질환이 물론 동결견이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동통기, 동결기, 그리고 용액이라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동통기라고 불리는 이런 통증이 심한 유착 전 단계에서는 관절 운동은 거의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3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동통기에서 강직이 시작되는 통증과 강직이 시작되는 이런 유착기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유착이 시작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세가 안 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결견이라는 게 만세가 먼저 안 되는 게 아니고 회전이 먼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세가 되시는 환자분들한테 내회전이나 외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면 만세는 되는데 내회전이나 외회전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내회전, 외회전 말은 "이게 뭐냐?" 이렇게 지금 환자 사진처럼 열중 시호가 안 되는 거죠. 내회전이 안 되는 거고 이 환자가 만세는 다 되는데 이렇게 회전 운동이 줄어서 열중시어 자세가 안 되거나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이 안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만세보다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진단하면 끝이냐. 이 관절이 야간통이 있고 그리고 어깨가 굳어서 이거 동결견이네. 그러면 진단하고 끝이냐. 사실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이런 동결견이 가장 많지만 이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힘줄 질환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2 차적으로 이렇게 동결견이 동반되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석회성 건염 우리 모두 사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석회가 있는 거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이건 실제로 굳은 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서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이유가 석회성 건염 또는 이런 회전근개 힘줄 파열 같이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초음파 이런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서 2 차성으로 동결견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치료인데 이 시간 지나면 그럼 다 좋아지느냐.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고생 좀 하면 다 좋아지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좋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후를 살펴보면 2년 이상 이렇게 추시 관찰한 이런 연구에서 절반 가까이 이런 환자분들이 통증도 남아 있고 운동 제한도 남아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꽤 오래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외래에서 종종 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5 에서 10 년까지 봤는데 40% 환자만 정상 기능이 회복되고 물론 통증은 좋아지지만 이런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가 유지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물론 통증이 줄을 수 있지만 운동 각도까지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꼭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운동이 제한이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자가 운동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동결견으로 진단받았는데 이거 내 좀 고생하면 좀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예후에 맞춰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치료에 이제 임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병증 없이 동결견 후에도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0대 후반인데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 보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세의 문제일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30대 후반은 동결견도 오실 수 있는 나이거든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좀 오기는 이른 나이시고. 근데 저희가 어깨 질환은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오시는 질환들이 있는데 사실 30대 후반에서는 관절 와순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장년층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깨 불안정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비교적 젊은 연령의 환자분들은 사실 회전근개 힘줄이나 이런 것보다 어깨 와순과 관련된 불안정성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사실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신체 검진을 하고 신체 검진에서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으면 모르는데 사실 불안정성과 관련된 신체 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조금 더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인제 강의를 이어나가면 그래서 저희가 인제 동결견을 치료할 때는 주로 약물과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도 안 아파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면 운동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빨간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이 소염 작용을 하는 이 스테로이드를 경구약으로 드시기도 하고 경구약의 호전이 없을 때에는 주사로 저희가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먹고 주사 맞고 사실은 하는 것들에 환자분들이 특히나 약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거 내 약 먹기 싫은데 이거 먹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동결견이라고 하는 질환은 단순히 어깨가 굳는 게 아니고 안에 이렇게 염증이 차면서 어깨가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진통 목적이 아닌 소염 목적의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자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보다 빨리 회복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앞에 인제 약물과 그런 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물 반응이 좋고 하면 이제 통증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통증이 감소하고 난 후에 저희가 관절 각도가 제한되는 것을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앞에서 장기 추시 결과에 뭐 거의 40% 50% 되는 환자분들이 통증은 좋아졌는데 이게 관절 제한이 남아서 이게 어깨가 인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줄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통증이 어느 정도 줄었을 때 열심히 이런 운동 치료를 해서 관절 각도까지 회복을 하는 것이 동결견의 이런 올바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인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앞에서 인제 동통기 주로 관절 운동 제한은 거의 없을 수 있고 통증이 주인 이런 동통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통기에 만약에 환자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소염제나 혹은 국소 혹은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것이 당연히 통증을 줄이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되겠고 이 동통기를 지나서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제한이 같이 있다. 그러면 사실 진통소염제와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을 하면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동결견이라는 거는 저희가 또 이런 당뇨나 갑상선 질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특히 당뇨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갑상선에 뭐 항진증이나 저하증 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굳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절반 40% 에서 동결견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환자분이 당뇨가 있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가 굳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이런 동결견이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스트레칭 예방적으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중간에 질문을 하나 더 보면 51세 오늘 준비한 이런 중장년층의 이런 환자분이고 배드민턴 10년 정도 동호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2월 말에 우측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셨고 2월 말 어깨가 인제 못 올릴 정도로 아프셔서 MRI를 찍으셨는데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으셨고 근육이나 이런 힘줄, 인대가 결국 힘줄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은 괜찮다고 해서 재활 운동하면 좋아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개월 정도 재활하고 "언제부터 배드민턴 다시 해도 될까요?" 인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앞에 준비한 이 큰 3 가지 이런 질환 중에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전근개 힘줄 파열 전 단계가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게 배드민턴은 사실 어깨를 꽤 많이 사용하는 고강도 이런 운동에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 어깨 밑에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시는 건 그래도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뭐 스매싱이나 아니면 뭐 하이클리어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깨를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로 인제 손상이 오는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도 어깨를 들어 올리는 이 극상건인데 거기에 염증이나 또는 어깨를 올리는 그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저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인대 손실 그러니까 힘줄이 지금 파열이 없으신 거는 다행인데 그래서 쉬시면서 통증이 좋아지시는 것도 다행인데 보통 재활은 저희가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배드민턴에 복귀하는 거를 권해 드리고 3 에서 6 개월 정도는 꾸준히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안 좋은 힘줄 그러니까 파열은 없지만 염증이 있는 힘줄을 사용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재활을 할 때에는 저희가 안 좋은 힘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 회전근개 힘줄 근력 운동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견갑하근과 그다음에 극하건 그리고 그 견갑골에 붙어 있는 이런 힘줄 운동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 사실 배드민턴의 이런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가장 발생하는 호발 연령이 60 대인데 지금 50 대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10 년간 이렇게 배드민턴 꾸준히 치시면 60 세에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활을 하시고 배드민턴에 다시 복귀한다 하시더라도 가볍게 랠리 정도 하는 걸 권해 드리고 어깨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뭐 스매싱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 위에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동작들은 피하는 걸 사실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바로 들어와서 이것까지 하고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제 중장년층이면 "어깨가 많이 아프시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파야 병원을 가 봐야 하는가?" 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기준을 일상생활에 이런 불편함이 생겼을 때 병원에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팔을 못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못 올릴 정도에 대해서 오시면 너무 늦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이제 연령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인제 60 대나 70대 연령의 대가 되신 부모님이시라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연세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제 '참다, 참다. 이게 아플 수 있지.' 이러다 인제 어깨를 올리 인제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이러고 병원에 오시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힘줄 파열이나 이런 진단을 받으면 사실 회복에 필요한 기간도 훨씬 길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적 치료도 점점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병원을 일찍 내원하시는 게 좋고 요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이런 간단한 이런 검사들로도 사실 어깨 질환을 대부분 특히나 중장년층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깨 질환은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통증이 있고 '내가 이게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어서 인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계속 질문 주시면 제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저희가 견주관절 의학회라고 이 저희 어깨 이런 팔꿈치를 인제 전문으로 하시는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속해 계신 이런 의학회가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 가장 큰 어깨와 팔꿈치 관련된 의학회입니다. 여기에도 공식 채널이 있는데 스트레칭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동결견은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하셔서 집에서도 편하게 따라 하시면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인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제가 인제 "이 질환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쪼끔 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석회, 돌이죠, 돌. 이게 항상 오시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돌이 있어요? 석회는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런 단단한 돌이 어깨에 있으면 당연히 어깨 통증이 엄청 심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깨를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어깨에 발생하는 이런 석회성 건염, 이 석회는 사실 뭐 마찬가지로 이 석회에도 단계가 있어서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돌이 아니고 우리가 치약 같은 이런 성상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술할 때 보면 저희가 치약 꾹 눌러 짜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 뽕 뚫어 놓고 이렇게 꾹 눌러 짜면 이렇게 치약이 새어 나오듯이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약과 같은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분필과 같은 형상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단단한 뭐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쪼끔 다른 양상의 이런 성상으로 저희 석회가 어깨 질환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진단명이 인제 석회성 건염이죠. 그러니까 석회 그 자체로 아프다기보다는 석회가 있는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염증이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자체로 인한 물론 통증도 있겠지만, 석회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 석회성 건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이 주로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석회가 있는데, 돌이 있는데 이거 다 아프냐?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석회의 크기가 물론 영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영향이 없다는 보고도 있는데, 석회가 있으신 분들 중에 사실 20% 정도는 무증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우연히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나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상에서 석회가 보이면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석회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 석회로 인한 통증은 심지어 무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회의 크기에 따라서 증상을 좀 나누기는 하지만 석회가 있다고 다 아픈 건 아니고 내 어깨에 돌이 있다고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결견과 비슷하게 석회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석회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고 조금 휴지되는 시기가 있고 용해가 되는 시기가 있어서, 이런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인제 언제 통증이 발생하고 어떤 통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인제 석회가 만들어지는 걸 형성기라고 하고 인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휴지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때에는 오히려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아플 때 약 먹으면 가라앉는 정도의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어깨에 돌멩이가 있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사실 어깨에 이제 석회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런 시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다. 그러면 언제 아프느냐? 석회가 녹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이 석회가 얌전히 이렇게 주변으로 흡수가 되면서 녹아주면 좋은데, 사실 석회가 인제 이렇게 흡수되는 이런 용액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불러일으켜서 제 외래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정말 심한 분들은 응급실로 오십니다. 너무 아파서 이게 응급실로 오지 않고 '내 어깨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 응급실로 오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의 이런 통증을 호소로 우리가 응급실에 올 정도의 이런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것은 오히려 석회가 생길 때가 아니고 녹을 때입니다. 이렇게 녹을 때 이런 극심한 통증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앞에 동결견에서 사용을 했던 이런 진통소염제나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이런 약물, 그리고 주사 치료제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돌멩이가 있으면 이게 다 없애야 되느냐. 내 어깨에 돌이 있는데 저희가 왜
소변 볼 때 뭐 맥주 많이 마시면 소변에서 쨍그랑하고 이렇게 결석 나오듯이 석회가 어깨에 있으면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자연 경과에 대해서 아시면 좋은데 석회가 지금 이 엑스레이가 같은 환자거든요. 왼쪽에 보면 굉장히 큰 이런 석회가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석회가 인제 어느 정도 습수가 되면서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 보면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80%의 환자에서 1-2년 사이에 석회가 저렇게 통 흡수가 되고 단 저렇게 흡수가 될 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통증이 있는 이런 용해기 때 약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해서 그 통증을 가라앉혀 주면 또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석회가 저렇게 흡수가 돼 주고 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다고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니다. 저희가 뭐 증상이 있거나 또는 크기가 너무 큰 석회는 제거하기도 하지만 석회는 대부분 흡수된다는 이런 자연 경과를 아시고 돌멩이가 있어도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저희 병원에서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의 이런 수술을 한 환자분들을 좀 찾아봤더니 4% 입니다, 4%.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제가 기억해 보면 1 년에 한 분이 될까 말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술로 우리가 석회를 제거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인제 어떤 경우에 그럼 제거를 하게 되느냐. 제가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1 센티가 넘으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인제 극심한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제가 이 수술한 환자분들은 보통 석회가 인제 한 1.8 센티 정도로 이렇게 작지 않은 크기의 석회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보신 그 환자 엑스레이처럼 흡수가 될 만한 이런 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회는 자연 경과가 대부분 흡수가 된다. 대신에 그 흡수가 될 때 있는 극심한 통증을 약이나 주사 같은 걸로 병원에서 잘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동반 질환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석회가 있는 환자에서 한 15% 20% 내지 이런 환자들에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병원에 오면 최근에는 엑스레이랑 초음파 이런 간단한 어느 정도 이 영상 검사로 힘줄 파열 같은 거를 되게 빨리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또는 동결견이 있을 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수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돼서 만약에 통증이 좀 일상생활에 불편하게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정도로 확인을 하시는 것을 꼭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50 대이신 지인분이 인제 1년 전에 오십견이 생겼는데 운동도 하고 치료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셔서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시는 건 이제 야간통이 심해지신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잠도 못 자서 인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인제 치료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석회성 건염으로 수술하시는 분들 4%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동결견으로 수술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가 동결견으로 인제 통증이 있을 때 인제 스테로이드 제제나 또는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로 호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인제 관절 각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어깨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마취를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도수 조작술 같은 거를 동시에 시행해서 쪼금 더 재활이 원활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치료가 정말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동결견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드물고 수술하면 물론 아프긴 아프지만 사실 회복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셨다면 사실 1년 정도 고생을 하셔서 내가 너무 인제 위험 기간이 길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수술을 해서 오히려 빠른 좀 이런 회복 기간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고
대신에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충분히 더 해 보시고 마지막에 정말 이도 저도 안 될 때 그때 수술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도 하고 치료도 했는데 어떤 치료를 했는지 뭐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칭이 잘 안 될 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관절 내에 이렇게 맞아서 통증을 확 줄인 상태에서 쪼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 사실 대부분 그 정도에서 호전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수술보다는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보존적 치료들을 먼저 충분히 해 보시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결견, 우리가 50견, 50견 하니까 우리가 50 대에 생겨서 사실 제 외래에도 30대 환자분들 오시거든요. 근데 50 견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내가 30 대인데 벌써 50 견이 오면 어떡하냐." 근데 30 대에도 50 견이 올 수 있습니다. 동결견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질환이 동결견이 발생하는 이런 커브는 이런 식으로 인제 커브가 그려지면 요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50 대인 거지, 30 대에도 발생할 수 있고 70 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40 대, 50 대, 60 대에서 가장 많다는 거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서도 동결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각도 제한이 있다 그러면 동결견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적절하게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쪼끔 더 장년층 환자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인제 들어오셨는데요. 78세 환자분, 남자 환자분이고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코로나 때 인제 왼쪽 어깨가 쪼끔 불편하셔서 초음파 검사하셨는데 석회성 건염이 진단받으셔서 8 개월 동안 인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셨는데 호전이 안 돼서 5 개월 후에 인제 자연 완치 됐는데 3주 전부터 우측 어깨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무지 올려서 겁이 납니다. 맞습니다. 고거는 잘 알고 계신 거라서 좀 이따 좀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인제 "약한 스테로이드라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인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어깨가 굳을 확률이 많다고, 동결견에 이완될 확률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인제 8 개월 동안 맞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테로이드는 사실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심한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굉장히 자주 맞으면 이게 없던 당뇨도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스테로이드라는 걸 아마 용량을 적게 해서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인제 혈당이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 반복적으로 맞으면 사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 특히나 그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이라면 약한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는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으나, 이렇게 좀 너무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는 건 사실 혈당 이렇게 조절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셔서 당 조절이 계속 안 되면 오히려 당뇨로 인한 이런 합병증들이 동반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뇨가 있고, 항상 저도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하는데, 당뇨가 조절이 되시는 분들도 제가 주의를 많이 드리고,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주사를 놓고 절반 용량 또는 4분의 1 용량 이렇게, 또는 심지어 너무 조절이 되지 않는 분은 "이건 스테로이드를 맞으실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올린다고 알고 계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맞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측 어깨에 이렇게 똑같은 증상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석회가 양쪽으로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3 주면 사실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도 저희가 소염 효과 때문에 먹는 건데, 진통 소염제도 진통이 말 그대로 진통 역할도 있고 소염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뇨가 있으시면 부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먼저 복용하기보다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진통소염제를 우선 복용하시고,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게 좋으니까 환자분이
온찜질, 뜨거운 찜질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아파서 어깨를 못 쓰다 보면 동결견이 인제 같이 이완되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더 아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뜨거운 찜질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도 예방적으로 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만약에 증상이 나빠진다 그러면 인제 저용량의 이런 스테로이드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으시는 거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아마 이 질환이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질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줄 파열되면 이걸 수술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 외래에서도 사실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부분은 힘줄 파열 관련된 환자분들이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성실히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힘줄 파열이란 우리가 어깨 관절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런 어깨 관절을 싸고 움직여 주는 힘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소원근 이렇게 인제 팔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외회전 시켜 주고 내회전 시켜 주고 이렇게 어깨에 붙어서 움직여 주는 힘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파열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뼈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뼈 부착 부위에서 떨어지는 걸 저희가 파열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MRI 보시면 이 힘줄이 이렇게 까맣게 이 뼈에 이런 상완골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이런 정상 MRI에서 이런 식으로 하얗게 이 하얀 시그널은 물이거든요. 이렇게 파열이 되면서 이 부착 부위가 노출이 되고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물이 차는 이런 힘줄 파열에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중장년층에서 가장 어깨 질환 중에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파열 자꾸 하니까 다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깨의 힘줄 파열은 퇴행성 파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쳐서 파열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치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변화로 어깨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60 년, 70년 이렇게 어깨를 사용하다 보니까 과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무릎에 인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관절염 오듯이 어깨에도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힘줄 파열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 이제 40대 후반 남자분이 질문을 하나 주셔서 고거 이 지금 강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초반이니까 먼저 좀 답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후반 남자시고 한 달 전부터 어깨가 좀 뻐근하다고 하시고 담일까요?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게 인제 우리가 담이랑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담이 있는 거랑 그다음에 어깨 질환 그러니까 동결견이나 뭐 석회성 건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통증이랑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면 담은 주로 어디 오냐면 이 승모근 부위요. 승모근과 이 승모근이 요렇게 해서 목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이라고 하면 주로 승모근 그리고 이렇게 목 주변까지 통증이 이렇게 오는 부위가 대부분 담에 의한 통증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결견이나 또는 석회성 건염 40대 후반이면 아직 힘줄 파열은 오기가 좀 이르신 나이라서 그런 질환들에 의한 통증이면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픕니다. 우리가 담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뻐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통증이 심해져. 그리고 앞에 얘기 드린 대로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렇다면 이건 일시적으로 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담은 사실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근육통이 사실 잘 풀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상 꾸준히 진행되는 통증이라면 사실 병원에 오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깨가 지금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가 동결견일 때 동통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붓기 전에 통증이 있는 시기실 수 있거든요. 또는 석회 때문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정도 담이 같은 강도로 만약에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근데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승모근이나 또는 이런 목 주변으로 있는 통증이라면
사실 가까운 병원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그런데도 호전이 없으면 그 이후에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 게임줄 파열 얘기로 넘어가 보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지속적인 과사용으로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깨 천장뼈 모양을 많이 하는데 뭐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뼈가 자랐대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뼈가 자란 모양에 따라서 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 놓은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과사용 그리고 과사용으로 인한 태양성 변화로서 힘줄 파열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어깨 천장뼈 뼈 자란 모양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사실 천장뼈 모양은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은 일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이 왼쪽 MRI 보시면 이게 힘줄인데 지금 이 부분에 파열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아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떨어져서 부분 파열. 이쪽 MRI 보시면 지금 이 부착 부위에서 힘줄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힘줄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 파열. 이렇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을 우선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도 또 구분이 됩니다. 저등급 파열과 고등급 파열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힘줄 부착하는 부위의 면적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지금 MRI를 보면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파열된 것 같죠. 그러면 고등급 파열입니다. 반대로 저등급은 우리가 부착 부위에서 절반보다 작을 때 그걸 저등급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등급 파열, 고등급 파열, 부분 파열은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누게 되고,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착 부위에서 떨어져서 얼마나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착 부위에서 떨어져서 뭐 그 자리에 있거나 또는 1cm 정도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소파열, 1에서 3cm 정도 말려 들어갔다 중파열, 그 이상을 대파열, 광범위 파열 이렇게 인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부분 파열도 저등급, 고등급, 그리고 완전 파열도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이렇게 분류를 자꾸 하는 이유는 경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분 파열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이렇게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로 나빠지는 환자분들은 지금 보고된 바로는 10% 에서 20%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10분 중에 1분 내지 2 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이 악화되는 것들을 보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고등급의 부분 파열이다, 그러면 진행을 할 만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완전 파열로 환자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위험 요소는 저등급의 부분 파열은 진행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부착 부위가 50% 이상 떨어진 이런 고등급의 부분 파열은 파열이 더 나빠지는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할 때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줄도 파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염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MRI를 보시면 파열은 됐지만 힘줄이 까맣고 이 균일한 하나의 색으로 보이죠. 이게 1단계 건병증이 심하지 않은 고등급의 부분 파열입니다. 근데 보면 점점 하얘지죠. 이게 점점 염증이 동반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등급의 부분 파열에서 파열된 힘줄 부위에 염증이 강도가 세질수록 저희가 파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급의 부분 파열, 그리고 파열된 힘줄에 염증이 많은 경우, 그리고 어깨 천장뼈의 모양에서는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어깨 천장뼈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 사실 이전에는 뭐 좀 이렇게 커브가 져 있거나 평평하거나 아니면 갈고리 모양이거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갈고리 모양 정도가 쪼끔 의미 있게 힘줄 파열과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두 모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돼 있어서, 뼈 자란 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뼈가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모양이 괜찮은 뼈 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제 60년 70 년간 어깨를 쓰시다 보면
사실 이 견봉하 이 공간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어깨 천장뼈가 누구나 조금씩 다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괜찮으면 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뼈가 자랐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셔서 "이거 뼈를 깎아야 된대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오시는데, 그건 모양에 따라 저희가 깎아야 될 뼈가 있고 깎지 않아도 될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줄 파열과 관련된 뼈가 자란 모양이라면 힘줄도 꼬매면서 어깨 천장뼈도 깎고, 그러니까 뼈가 자란 것도 깎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뼈를 꼭 굳이 힘줄이 괜찮은데 뼈만 깎아야 될 그런 위험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뼈가 자랐다고 들어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일단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모자 모양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모자같이 이렇게 모자 모양의 이렇게 어깨 천장뼈가 자란다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이 힘줄이 있는 공간에 자극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어깨 천장뼈의 모양은 힘줄 파열이 동반이 돼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천장뼈 모양을 보고 '아, 이 파열이 진행될 만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파열된 힘줄도 봉합을 하면서 이 천장뼈도 좀 다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고,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힘줄 파열이 발생하는 게 제가 퇴행성으로,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험 요소가 어깨 사용량이 많은 것이겠죠. 제가 저희 팀에서 인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우리가 부분 파열뿐만 아니라 완전 파열에서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뭐 목수나 혹은 건설업이나 이런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는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MRI 찍었는데 부분 파열인데 고등급이야. 그리고 어깨 천장뼈 모양도 좋지 않고 염증도 심한 편이야. 그러면 저희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치료를 하지만, 동시에 환자분도 어깨 사용량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물건 들고 그다음에 어깨 위에서 힘을 쓰는 이런 동작들은 좀 줄여 주셔야 위험 요소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완전 파열로 넘어가 보면, 완전 파열은 인제 제가 소, 중, 대, 광범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소파열과 중파열이 거의 50%, 소파열과 중파열이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환자에서 소파열과 중파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분 파열과 제가 완전 파열을 나눠야 된다 그랬는데, 왜 나누냐 보시면, 부분 파열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만 제가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소파열이나 중파열은 거의 절반 가까운 환자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소파열, 중파열이었는데 소파열은 중파열이 되고 중파열은 대파열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파열의 크기가 점점 나빠질 수 있는데 빈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줄 파열의 완전 파열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커질 가능성이 부분 파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부착 부위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힘줄의 이 근육이 퇴행성 변화가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소고기 먹을 때 이 그레이드 이렇게 마블링이 좋은 걸 저희가 1 등으로 치죠, 2 플러스. 근데 저희는 어깨, 사람의 신체에서는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뼈에서 부착 부위에서 힘줄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부분 파열에 비해서 지방 변성이 굉장히 더 심해지고, 이 근육이 그래도 쌩쌩해야 뭐 나중에 혹시 수술을 하게 되면 치유될 가능성은 높고 한데, 점점 근육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 되신 분들은 파열이 커질 위험성도 높고,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부분 파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MRI를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이 힘줄이, 원래 괜찮은 힘줄은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열이 있는 이 위쪽 극상건과 그리고 극하건 쪽을 보면 벌써 하얗게 이 지방 변성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블링이 많이 됐는데 이 우리 몸은 마블링이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변성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점점 심해지면 이제 근육이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본 그림보다 이 까만 게 근육인데 되게 적죠. 지금 거의 이 동그란 이 원에 거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근육이 위축이 돼서 우리가 파열이 이루어지면 그 파열이 이루어진 힘줄의 근육에 지방 변성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더 나빠지면 근육이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위험 마찬가지로 이 완전 파열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데, 완전 파열은 완전 파열 자체가 악화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 파열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근육에 점점 마블링이 심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고 근 위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경과가 나빠집니다. 이것은 통증일 수도 있고 힘이 빠지는 증상 등에 이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들었는데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MRI를 찍어서 우리가 파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퇴행성 지방병성이 얼마나 꼈는지, 그리고 근위축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서 이것이 더 나빠질 만한 파열인가를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화가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1 년에 4 밀리씩 커진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1 년에 4 밀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이렇게 갑자기 뭐 소파열이었다가 갑자기 뭐 광범위 파열이 돼서 뭐 1년 만에 어깨가 안 올라가고 뭐 이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커지다 보면 60대 초반에 생긴 파열이 70대 초반에는 작은 파열이 광범위 파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악화가 되는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의 경과는 저희가 뭐 매번 MRI 찍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처음에 이 환자분도 부분 파열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파열로 진행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열이 커지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질환이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파열이 이루어진 이런 힘줄의 근육 상태도 나빠지고 근육도 점점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인제 언젠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환의 경과를 확인하면서 내가 인제 진단을 받은 파열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평소에 팔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는 50대 분이신데, 어깨 통증이 생긴 지 좀 오래됐는데 참을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고, 승모근 옆쪽 근육이 좀 아프고 열감이 좀 느껴진다고 하시고,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선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50 대에도 힘줄 파열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깨에 만약에 힘줄 파열 때문에 아프다고 하면 어느 부위가 아프냐면, 이 어깨 요쪽으로 보여 드리면 이 어깨의 앞쪽 부위가 아픕니다. 보통 파열이 이 앞쪽 위쪽에서 시작돼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통증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보시고, 승모근 쪽이 아니고 만약에 어깨 쪽에 앞에 앞쪽에 주로 통증이 있다. 그런데 어깨를 이렇게 올릴 때 아프고 또 내릴 때 아프다. 그러면 회전근개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저희가 힘줄 파열을 볼 수는 없지만 힘줄 파열이 의심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통증의 부위, 그리고 동결견은 다 안 올라갑니다. 네.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니까 사실 일 주일 정도면 다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깨가 이렇게 다 원활히 다 돌아가는데 어깨 통증이 앞쪽에 있고 그리고 어깨를 올릴 때도 아픈데 내릴 때도 아파. 그러면 사실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고,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의심이 되는 그런 증상의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동결견, 우리가 50 견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2 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결견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특히 많이 쓰신다면 50 대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만약에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50 대에서 60 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점점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위치와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는 힘줄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질환이 어느 질환에 해당하는지 지금 현재 증상 정도로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 주신 거를 토대로 보면 회전근개 손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중장년층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어깨 통증은 첫 번째 동결련이 있고, 그다음에 석회로 인한 석회성 건염이 있을 수 있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질환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정확히 먼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통증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얘기를 드려도 이게 일단 자신에게 맞는 어떤 증상인지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실은 인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지만, 우리가 병원에 오면 이학적 검사라 그래서 의사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어깨에 대해서 이런 신체 검진을 하는 것이 또 어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체 검진과 간단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동결견과 석회성 건염은 제가 단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하면 보다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에 맞는 치료가 중요하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경우에서는 우선 파열의 단계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약에 부분 파열이면 부분 파열과 관련된 위험 요소, 완전 파열이다 하면 완전 파열의 악화와 관련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고 지속적으로 뭐 6 개월, 1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통해서 나빠지게 된다면 사실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질환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한번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셔서 이게 나빠지는지 아니면 다행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들을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크게 3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는 이게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깨 통증이 있는데 만약에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시다거나 또는 어깨 앞쪽이 아프시다거나 어깨를 올렸다가 또는 내렸다가 이렇게 동작이 취해질 때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어깨 안에 어떤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올바르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